자, 계속해서 김정은 방중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말 하루 온종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과연 누구냐? 전 세계 언론의 관심거리였는데 특별 열차 타고 베이징 방문한 인물 김정은으로 거의 최종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99.9% 김정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24시간 전 어제 우리 이 시간에도 이제 이미 김정은 방북설이 있었을 때 제가 김정은 방북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김정은일 가능성과 김여정일 가능성. 그런데 어제 우리 전문가도 그랬지만 상당히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갔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쪽의 의견이 정말 극박하기 많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갔다면 북한 내에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중국이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좀 예우를 갖춰서 초청했거나 그랬지 않았다면 김정은이 지금 갈 타이밍이 아니다 하는 쪽이 더 많았고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이나 경우로 봐서는 김정은 같은데 그렇죠. 다른 상황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아닐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정은이 99.9% 맞는 것 같다는 거고 일정까지도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수요일 아침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밤에 평양을 출발해서 기차로 한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먼 길을 가서 월요일 오후 3시쯤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도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만찬도 했고 그다음 어제 다오이 타워 조어대죠. 다오이 타이에서 18호각 옛날 김정일이 묵었던 18호각에 묵은 것 같다고 가장 큰 곳이죠. 추정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김정일도 예전에 갔던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간출을 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오찬을 시진핑 또는 그냥 나머지 중국 지도부와 한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에 기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났다. 이런 일정까지 나오는 게 거의 김정은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선지로 쭉 간다면 아마 지금쯤 평양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있으나 일부 보도에는 지린성에 있는 김일성 유적을 들렀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 탄 것으로 확실하게 거의 유력시 확실시되는 1호 이 열차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조금 더 보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시진핑과 5시간 40분 회동을 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시진핑을 먼저 만난 김정은 허를 찌른 듯한 외교 행보, 우리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외교 행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우리만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만일 중국을 그냥 놔두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소위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다. 이랬을 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이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미국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분명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둘이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군을 좀 확보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을 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빼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반도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일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을 한 건데 사실 중국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독자 노선을 통해서 계속 해결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돕기 어렵다.
라는 메시지를 이런저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보냈기 때문에 여러 번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설명작용 그리고 누구를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전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후원자를 얻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나 패싱을 막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의 틀이 조금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을 시켜서 뭔가 결과를 끌어내고 그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육자회담으로 연결을 해서 그 전에 뭐 남북 미 이렇게 하자 다양한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은 자신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다 이러고 나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북한이 중국과 입을 맞춰서 우리와 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미국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계산하고 작전을 짜다 보면 더 강경하거나 또는 그 김정은이 바로 대답할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차 방정식이었는데 더 어려운 난제들이 속속 이제 끼어들고 있지 않나. 주변 사강들이 점차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그런데 정상회담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요, 아직까지 김정은 방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과거 전례를 보시면 중국 정부는 이런 인적 기류에 대해서 되게 자체적으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관련국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자, 전 세계 언론들이요 앞다퉈서 김정은의 방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중국 정부는 왜 아직까지 김정은이 왔다 갔다 이 이야기를 못 하고 안 하는 겁니까? 네, 원래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례상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위성이 있고 다 알 수 있는데도 부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김정일을 이어받은 김정은을 지난 6년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나주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우리와 같이 이 문제를 풀자라고 머리를 숙이기 전에는 안 만난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가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막 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만나준다라는 거는 김정은을 인정한다는 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밀로 일단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논의에서도 그 공감대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공감대가 형성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서 조금 지나고 발표를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이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난해 11월 이 숭따오 시진핑 특사를 갔는데 김정은이 또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또 안 만나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건국 이래 가장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신미월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자, 김정은 일행이요 귀국할 때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단동시에서는 곳곳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단동시의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本来25号我们有个旅游团一日游的到朝鲜都突然取消了。今天没有住不了。那明天呢？明天暂时看也没有。
자, 중국은 정말 말 그대로 철통 보안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방중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기차 외교 7년 만에 재개됐는데 젊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면 참 쉬웠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보안이나 또 뭐 좀 비밀스럽게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을까요? 그러니까 왜 기차일까를 놓고도 참 추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당연히 비행기를 좋아하는 김정은이라면 또 젊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왜 탔을까? 유럽에서 공부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가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가십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예. 보도됐었는데 몇 가지 그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안전 문제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건 제재에 있으니까 중국이 그거를 뭐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신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진 그런 점이 열차의 또 뭐 좋은 점이다. 그래서 바닥까지 그 이 방탄이 되는 이 경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이 열차를 타고 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예. 김정은도 열차를 타고 함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그랬지만 미북 담판을 앞두고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들고 싶어하는 거고 중국은 잃어버렸던 지렛대를 회복하고 싶은 그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예.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김정일, 김일성 때처럼 김정은 때도 열차 타고 쭉 오로지 북한만 하는 겁니다. 중국 갈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차 타고 가는 거. 이거 중국이 다 경호해주고 해줄 만큼 예전에 그 관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를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간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여줌으로 해서 이 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비록 짧게 24시간 만에 끝나긴 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미도 아마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타고 갔던 그 색깔의 그 열차인 듯한데 자,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차 외교 연장선상.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 좋았었냐 이런 거에 대한 뭐 과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네, 전통의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실 그전 자료 화면들을 많이 이제 보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방문을 하면 북경역에 내려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아주 뜨겁게 포옹을 하고 그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의 전통 우호 관계 적어도 뭐 혈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통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복원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사실은 중국에 보도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 차단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왔냐? 뭐 이제 아주 그리고 시 주석이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단을 하는 거고 또 기차가 한번 가려면요 모든 기차 노선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찬스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무역 전쟁 수준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어떤 악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을 카드로 쓸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면 미국이 북한을 매개로 중국의 소위 북한을 이용하는 이런 압박 정책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북중이 만나니까 오히려 북한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경사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중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적어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제재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되면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국제 대북 제재 공조가 아무래도 중국에서부터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미국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된다 보면은
뭐냐면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가서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나쁜 상황은 아닌 듯하고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약세라고 됐다, 뭐 좀 불리해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뭐 분리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북한이 생각하지 못한 강공 일종의 승부수를 또 하나 던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한국과 미국이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미국도 아까 모두에 보도하셨지만 강경파들과 그렇죠. 청와대 이 백악관 쪽이 존 볼튼 포함해서요. 이게 지금 아직 그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좀 관심을 집중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중국만큼이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필요하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용호 회상을 보내고 마침 지금 왕이 부장도 중국의 왕이 부장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제 미국 주도의 대북 문제 해결, 강경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한테만 과도하게 경사되면 또 러시아를 움직이는 것도 약간 한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자적으로 양쪽을 다 고려하는, 그렇다면 결국은 북중로 구도를 보험 삼아 다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 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요, 북한 측 누군가가 도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재팬 패싱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이 안보 상황 계속해서 이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